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데, 춘칸이 근데 간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전 별로 간절하지 않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죠? 춘칸이 간절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간절해질 수 있죠? 저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별로 열심히 하고 싶지가 않아요. 요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자, 포아!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원래는 딴 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자, 갑자기 호오포노포노의 비밀, 이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몰랐는데 호오포노포노에 대한 얘기를 진짜 제가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작년부터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음악 끄고 할까요? 자,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이라고 제가 너무나도 많은 방송에서 호오포노포노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방송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호오포노포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 책을 다루거나 한 영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급하게 이거 먼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시크릿도 그렇고 이 호오포노포노의 비밀도 그렇고 꿈꾸는 다락방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3가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책들이잖아요. 이런 책들이 되게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문서로서 접하는 책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입문 단계에서 봤던 책이라서 너무 이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연을 하든 강의를 하든 제가 이제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내용들을 그냥 말을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이 책을 다룬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먼저 이 책을 오늘 좀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요거부터 하려고 합니다. 사랑님 시작하자마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일단 이 호오포노포노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책 내용을 많이 보진 않을 겁니다. 많이 보진 않을 거고, 대표적인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됐어요. 어떻게 보면 잘 된 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재반 지식이 쌓였을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이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을 보면은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방송하기 위해서 다시 읽어보니까 옛날에 봤을 때랑 약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옛날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옛날에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지혜 상태에서, 의식 수준의 상태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뭔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호오포노포노라는 거는 여기에 뭐라고 하죠? 이거를 소제목으로 부와 건강, 평화를 부르는 하와이인들의 지혜,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는 방법이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호오포노포노는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4가지 문장을 반복해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의식을 정화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호오포노포노의 책의 표현을 따르면은 제로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이 호오포노포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193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호오포노포노라는 것을 이제 보면은 조 바이텔이라는 사람한테 알려줍니다. 이하레 아카라 휴렌, 이하레 아카라 휴렌 박사님이 조 바이텔한테 이 호오포노포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휴렌 박사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게 이제 19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193페이지를 보면은, 나는 하와이주 복지부가 운영하는 하와이 주립병원 내 정신요양시설에서 임상심리학자로 일을 했습니다. 1984년 처음 통제구역 병동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격리병실이 거친 환자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1984년부터 1987년까지 강도 높은 보안이 필요한 남환자 병동에서 주당 20시간을 일했다. 그 환자들은 살인, 강간, 마약, 폭력 전과범이었다. 병동에서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속 팔찌와 족쇄를 찬 환자들이 늘 몇 명씩 있었다. 환자들 사이에 폭행이나 환자들이 직원을 폭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환자들은 스스로를 아끼고 갱생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었다. 병동 내에서 갱생 프로그램 같은 활동이 없었다. 병동 밖에서 허용된 활동이나 놀이, 직업도 없었다. 가족들이 환자들을 면회하러 병동에 찾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환자들은 의사의 서면 허락 없이는 격리 병동을 벗어나지 못했고, 벗어난다고 해도 팔찌나 족쇄를 차야 했다. 환자들은 몇 년씩 입원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관리하는 비용만 1년에 3만 달러는 좋게 들었을 것이다. 병동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병가가 잦았다. 병원 환경은 칙칙하고 황폐했다. 병동 직원들은 본래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정신병동에서 휴렌 박사님이 이제 임상 심리학자, 임상 심리학자로 1984년도에 이제 간 거죠. 이런 환자들이 가득한 정신병동에 격리되어 있던, 너무나도 증세가 심각해서 격리되어 있는 정신병 환자들이 가득한 병동에 1984년에 휴렌 박사님이 가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동안의 이 정화 과정, 호흡호노포노,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 정화의 과정을 했더니 어떻게 바뀌었냐. 자, 그 뒤에 1987년 내가 이 병원을 떠나 당시 병원은 다음과 같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격리실이나 팔찌, 족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폭력 사건은 매우 드물게 일어났고 대개는 신참 환자들에게서나 발생을 했습니다. 환자들은 병원을 떠나기 전에 살 집과 일자리, 법률 문제 등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를 했습니다. 조깅이나 테니스 같은 병동 밖의 여가 활동들이 의사의 허락이나 팔찌와 족쇄의 착용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차 같은 병동 밖에서의 노동이 의사의 허락이나 팔찌와 족쇄 착용 없이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면회를 오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병가를 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병동 환경에 신경을 쓰게 되면서 도색 작업과 보수 작업을 제때 결과 병동 환경이 상당히 쾌적해졌습니다. 병동 직원들은 환자들이 스스로 완전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환자들이 입원해서 퇴원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년에서 몇 달로 급감했습니다. 환자와 직원의 삶이 보호관리 차원에서 급격히 개선되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아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자, 아까 보면은 살인과 강간, 이런 진짜 강력 범죄들을 저지른 그런 정신병 환자들이 모인 그런 병동에서 임상심리학자로 이제 일을 하면서 그들을 치유를 했어요. 3년 동안. 근데 보통 치유라고 하면은 만나서 진료를 한다거나 면담하러 간다거나 이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휴렌 박사님이 한 거는 단지 진료 기록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정화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정화를 해요. 만나지도 않고. 그랬더니 3년 만에 그 모든 사람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제 재판 중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나?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한테는 죄가 분명히 있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자기를 감옥에 보내달라,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 정신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진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단지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4가지 문장을 반복해서 하면서 정화를 하는 것만으로요. 그래서 책 내용을 조금 더 보고요, 디테일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 앞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자, 방금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16페이지 보면은 이 책의 요지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제로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제로 상태에서는 어떠한 생각도, 말도, 행동도, 기억도, 고정관념도, 믿음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가 않는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책의 요지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제로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27페이지를 보면은 이 휴렌 박사님이 환자들을 치료한 방법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줄로 나와 있는데, 뭐냐면은 나와 내 환자에게 문제를 유발하는 내 안의 그릇된 생각들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문제를 갖게
문제를 가졌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을 정화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정신병 환자야 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을 정화를 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생각과 내 시선과 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정화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골자입니다. 이게 골자예요. 이것만 알면은 이 책은 안 봐도 돼요. 그래서 28페이지 부분, 주황색으로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을 읽을게요. 자,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물질적인 우주는 내 생각의 발현이다. 내 생각의 발현이다. 여러분의 현실 세상은. 자, 내 생각이 병들었다면 그 병든 생각이 내 신체에 질병을 유발한다. 내 생각이 병들었을 때 내 몸도 같이 아프게 된다. 내 생각이 완전하다면 그 완전한 생각이 사랑이 넘치는 물질, 현실을 창조한다. 지금 존재하는 물질, 우주의 모습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병든 현실을 유발하는 병든 생각을 교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외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내 안에만 존재한다. 49페이지를 보면은 이 휴렌 박사님과 조 바이텔 씨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9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면은 조셉, 컴퓨터에서 뭔가를 삭제하면 그것은 어디로 가지요? 모르겠는데요. 내 대답에 모두들 웃음보를 터뜨렸다. 컴퓨터에서 뭔가를 지우면 어디로 가죠? 그가 청중에게 물었다. 휴지통으로 가요. 청중들이 대답을 했다. 맞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컴퓨터 안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도 그렇습니다. 기억들은 여러분의 안에 여전히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원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강의는 흥미진진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뭘 어쨌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왜 기억들을 영구히 삭제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 인생을 사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기억으로 사느냐, 영감으로 사느냐. 기억은 쉼없이 재생되는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반면 영감은 신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이지요. 자, 6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2페이지를 보면은, 자,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전적으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원망할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니까. 나의 책임이니까. 하지만 가령 누군가 성폭행을 당했다면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요?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책임을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곳에 당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휴렌 박사가 물었다. 이것은 모든 일에 100%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내키지 않는다고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요. 그는 정신병원에 일할 때 만났던 살인자와 성폭행범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 그는 그들이 기억 혹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을 도우려면 그 기억을 제거해야 했다. 방법은 정화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치료사로서 직업적으로 그들을 대한 적이 없다고 한 말의 이유였다. 대신에 그는 그들의 진료 기록을 읽으면서 신성에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는 환자들을 한계가 없는 상태로 돌려보내기 위해 그가 알고 있는 방법을 쓰기로 했다. 모든 작업이 휴렌 박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졌고 환자들은 치유가 되었다. 자, 175페이지를 보면은 필리핀 출신의 행복한 미소의 사나이 마빈이 일어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도 1년에 고급 승용차를 1억 5천만 달러 어치나 팔았습니다. 1500억이죠. 1500억. 1년에 1500억을 번 거예요.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정화가 전부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하루 종일 사랑해요 라고 외친 것 뿐이었습니다. 그가 악센트가 강한 영어를 구사하며 말을 이었다. 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정화를 합니다. 정화하고 또 정화하는 거죠.
항상 정화를 합니다.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요? 내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물었다. 최소한 차를 팔려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그의 직업이 아닌가? 그는 대답했다. 전혀요. 예외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일하러 나가서 정화를 할 뿐이었습니다. 네, 딱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제 나머지 부분들 뭐 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호어포노포노의 비밀에 대해서 드디어 다룹니다. 예, 포라클 채널에서 드디어 포라클 방송을 시작한 지 거의 한 2년 만에 다루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제 방송을 잘 보셨다면은 이 내용들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될 것이고, 제 방송을 열심히 보시지 않았다면은 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모든 사건에, 내가 마주치는 모든 사건에 책임을 질 수가 있지? 그게 왜 다 내 책임이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겪는 사건, 내가 듣는 말, 그 모든 게 어떻게 내 책임이야? 지나가는 살인자와 성폭행범까지도 내 책임이라고? 이제 언뜻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휴렌 박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정보는 전체 정보의 정말 일부에 불과하다. 여기서는 15만 비트의 정보, 매 순간 15만 비트의 정보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15비트밖에 처리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산하자면 1000분의 1인가요? 0.1%? 매 순간 우린 삶에 일어나는 굉장히 미비한 부분만 인지를 하고 있다. 나머지는 우리의 무의식에 전달이 되고 있다. 자, 중간에 이런 내용도 나와요.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은 영감을 구분할 수 있나요?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영감을 구분할 수가 있나요? 이거는 에고의 목소리인지 영감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휴렌 박사님한테도 똑같이 묻습니다. 휴렌 박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휴렌 박사님은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화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내 에고인지 영감인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감만 남을 때까지 제 모든 생각들을 정화를 합니다. 모든 생각들을 정화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인지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약 5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 5만 가지의 생각이 뭔지 도대체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5만 가지의 생각 중에서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생각은 수백 개의 생각밖에 없어요.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굉장히 극소수의 생각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의 삶 중에서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생각, 여러분들이 통제하는 생각은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호포노포노의 비밀이라는 책은 그 나머지 생각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정화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들을 정화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펜에 대해서 펜은 참 좋아, 펜은 참 나빠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정화하는 겁니다. 그냥 펜을 펜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제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로로. 생각을 비우는 거. 제 오늘 편집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비우는 겁니다. 마음 공부의 시작이자 끝은 비우는 겁니다. 모든 것을 비우는 겁니다.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호호포노포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호호포노포노도 결국에는 명상의 일종입니다. 만트라라고 해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데,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생각들을 정화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기억들을 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 상태, 무의 상태, 현존의 상태, 참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상태가 사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는 게 이 호호포노포노의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호호포노포노의 비밀에는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뇌에서 그런 의지를 전달을 시킨다. 근데 그 의지는 어디서 전달이 되냐면은 우리의 무의식에서 나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 제가 체크를 안 해놨나?
하하. 아, 여기 있다. 자, 여기 있다. 53페이지. 요거, 네, 제가 깜빡하고 이거 빼먹었네요. 이거 체크해놔야지. 나중에 또 볼 수 있으니까. 자, 53페이지를 보면은, 벤자민 라벳이라는 저명한 신경생리학자가 실시한 실험이 특히 인상적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뇌전도 기계를 설치를 하고 그들의 뇌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관찰을 한 결과 뭔가를 하겠다는 의식적인 의지가 생기기 전에 두뇌 활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로써 의지는 무의식으로부터 비롯이 되며 의식적인 인지 단계는 그 다음이라는 추론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행동하려는 의지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식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 오직 동작의 마무리 단계에서만 의식의 통제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결국에는 우리의 의지는 무의식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내용이 골자인 겁니다. 우리의 의지는 무의식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나오는 거냐면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그거예요. 자, 끌어당김의 법칙을 보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가 사실 골자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데, 춘칸이 근데 간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전 별로 간절하지 않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죠? 춘칸이 간절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간절해질 수 있죠? 저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별로 열심히 하고 싶지가 않아요. 요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여러분들의 무의식의 작용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은 것, 그리고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게 여러분들의 무의식의 작용 때문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최후에만 그것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트랜서핑, 여사제 타프티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바딤 젤란드가 쓴 책이죠. 러시아 물리학자, 러시아 시크릿, 대표적인 시크릿을 말한 물리학자의 책인데, 그분의 책을 보면은 늘 깨어나라는 말을 합니다. 깨어나라. 너는 자고 있다.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에 명명하게 서라는 겁니다. 이 호호포노포노의 비밀의 내용을 참고를 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로 상태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바로 서라는 겁니다. 네가 너의 에고, 너의 무의식에 주입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깨어났을 때 그 시나리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깨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호호포노포노의 비밀은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깨어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주입되어 있던 그런 부정적인 무의식들을 정화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거예요.